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산 유체역학 CFD의 기본에 관해서 강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혹시 CFD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가 된다면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좌에서 설명할 그 기본 참고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존 D. 앤더슨 주니어입니다. 저도 CFD를 공부하려고 이 책, 저 책을 좀 찾아보다가, 초심자용으로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춘 책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지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복잡한 수식을 무조건 설명하기보다, 뭔가 좀 물리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식을 차근차근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혼자 독학해보시려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FD는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이라는 수식을 사칙 연산이라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간단한 사칙 연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격자를 잘게 쪼개게 되는데 그 작업을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레타이제이션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finite difference 방식이 있고요. 또 finite volume 방식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finite element 방식이 있습니다. 이 finite element는 주로 고체나 구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finite volume하고 finite difference가 이제 유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일단 요 앤더슨 주니어의 책에서는 finite difference 방식만을 주로 기술을 하고요. 저도 요번에는 finite difference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앞서서 이 CFD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가정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유체 현상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여기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런 컨트롤 볼륨이라는 이런 최적을 하나 잡고, 그리고 요 표면은 컨트롤 서피스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동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요 공간상에서 컨트롤 볼륨은 고정되어 있고, 유체가 그 컨트롤 볼륨을 자유롭게 지나간 그 형태의 유동의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컨트롤 볼륨이 요번에는 유동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유체 입자를 가정해서 역시 공간에 고정한 후에 유동이 이 격자를 지나쳐서 흘러간다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미소한 작은 유체가 유동을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보는 관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관점이 있고, 이 각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전개되는 수식의 형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위쪽에 그 두 개는 finite control volume approach가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작은 유체 덩어리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infinitesimal fluid element approach가 됩니다. 네,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정도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왼쪽에 두 개와 오른쪽에 두 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왼쪽 두 개에서 우리가 수식을 전개할 때 이 수식의 폼을 컨서베이션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수식 형태는 non 컨서베이션 폼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개의 구분은 사실 유체역학에서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유체역학을 가지고 CFD를 할 때 그 CFD 세상에서 이제 좀 구분되는 그 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연산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쓰는 데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구분들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식을 전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먼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substantial derivative, 물질 도함수라고 불리는 그 연산의 물리적 의미,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다이버전스가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물질 도함수를 좀 볼 텐데,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작은 유체 덩어리가 있고, 이게 1번 위치에 유체 덩어리가 하나 있고, 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서 또 2번의 위치까지 이제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1번 유체는 수평 방향, 어떤 방향으로 v1 벡터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2번 유체는 또 특정 방향으로 v2 벡터라는 속도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체들은 지금 직교 좌표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3차원의 좌표계하고 시간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지점의 밀도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이 밀도는 x, y, g 공간에 대한 정보와 시간에 대한 그 정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1번 위치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1번 인덱스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2번 유체는 또 마찬가지로 밀도를 정의하려면 2번 위치에서의 공간 좌표 정보와 시간 정보로서 밀도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는 와중에 밀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걸 위해서는 테일러 전개를 좀 해보면, 이번 위치의 유체는 1번 위치의 유체의 1차 시간 변화율, x좌표에 대한 밀도의 변화율에다가 내 x좌표의 위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곱해서 이렇게 1차 미분항의 1차 미분항의 그 미소 증분량이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더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테일러 전개에 관한 부분들은 잘못 썼네요. 이거 y고, 네, 1번 위치. 이런 테일러 전개에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익숙하시기 때문에
네, 별도로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더 높은 텀들은 그냥 뭐 생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네,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던 그 시간 텀의 미소한 변화 양을 분모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연산을 다 해보면 네, 이렇게 단순히 지금 항만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또 Z 방향 성분도 되는데 시간은 분모 분자 지워지니까 그냥 안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유체가 흘러가면서 밀도가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걸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 보통 우리가 미분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시간이 정말 살짝만 변했을 때, 그 약간의 시간 변동이 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할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저희가 미분에서 사용하는 정의잖아요. 이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네, 하고요. 이 연산자를 저희가 substantial derivative, 우리 번역본에는 이거를 물질도함수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물질도함수는 아까 살펴본 그 미소 유체가 공간상을 유체랑 같이, 유동과 같이 따라 흘러가면서 어떤 물성체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 변화율을 나타내고요. 여기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밀도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변에 지금 리미트가 붙었고, 그래서 우변에도 리미트를 다 붙이면 사실 이 부분에 이제 리미트들이 다 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리미트를 취한다는 건 결국 요거는 x방향의 속도가 되고 이 정도는 y방향의 속도 uv, 그 다음에 z방향의 속도 w,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써볼까요? 네, d로 오버 dt는 v 곱하기 라운드로 오버 라운드 y 플러스 w 라운드로 오버 라운드 g 플러스 라운드로 라운드 t가 됩니다. 라운드로 오버 라운드 t를 좀 앞으로 빼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그 텀들을 보통 컨벡티브 텀이라고 해서 여기는 속도 벡터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로컬 데리베티브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컨벡티브 데리베티브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우리말로 해보면 요게 편미분이고 이거는 요게 대류, 컨벡티브면 대류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간에서 공간의 그 어떤 분포의 변화로서 생기는 변화율을 말하는 텀들이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d로 오버 dt는 라운드로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다트 이런 연산자를 써서 그 공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요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를 좀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요 앤더슨의 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에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지금 눈이 막 내리고 있고요. 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 안에 막 고드름도 얼어 있고 좀 이렇게 추운 동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요 동굴에 이제 진입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요 바깥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도, 네. 눈은 이미 왔다고 치고요. 눈이 오는데 20도는 좀 이상하니까. 바깥에는 뭐 한 10도, 10도라고 하고, 동굴 속은 뭐 마이너스 한 5도라고 하고, 하면, 이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 동굴이 마이너스 5도로 춥기 때문에 춥게 느끼는 거, 플러스, 네, 만약에 뒤에 사람이 눈덩이를 뭉쳐서 하나 던집니다,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눈을 맞는 거죠. 그럼 이 눈의 온도가 뭐, 마이너스 2도였다. 그럼 이 사람은 요 마이너스 온도에 따른 그 변화량도 느끼겠지만, 이 눈이 와서 맞는 이 마이너스 2도로 인한 그 온도 변화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온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dt 오버, dt는, 요건 온도입니다.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타임 플러스 속도의 이런 컨벡티브 텀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요게 요 동굴 진입하면서 느끼는 온도 변화. 요게 아니요, 반대죠. 요게 그 눈덩이를 맞아서 생기는 온도 변화고요. 요 오른쪽 것이 동굴에 진입하면서 느끼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움직일 때 공간적인 온도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것 플러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뭐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눈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람이 이동하면서 느끼는 그 온도 변화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유체가 뭐 그 자리에 있느냐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게 뭐 크냐 작냐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유체가 유동을 따라 흘러가면서 그 non conservation 폼으로 그 기술되는 그 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substantial derivative의 정의가 나오게 되고 요 물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아시면 나중에는 요 항을 보시면 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식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너무 재미도 없고요. 나중에 개념도 좀 와닿지가 않고 한데 이런 걸 좀 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요 수식은 결과적으로는 전개를 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요 미분하고 사실 동일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전미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아까 요게 이제 편미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전미분, 편미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오늘 그 substantial derivative라는 거를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 이 앤더슨 저자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수학적으로만 아는 것보다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로 좀 접근을 해서 살펴보고 설령 이 두 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물리적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자세히 앞으로는 뭐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저런 의미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이버전스냐면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다이버전스 오브 더 벨로시티. 요거는 이런 컨트롤 볼륨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면 되고요. 이걸 좀 더 시간이 살짝 변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동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1번 컨트롤 볼륨, 새로 그 두 번째 시간에 정의되는 컨트롤 볼륨 이렇게 해보면 1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2번의 요 부분은 새로 생기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입장에서 봤을 때 1번의 요 기존 요 영역은 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1번 영역 컨트롤 볼륨에다가 더해지는 영역, 빠진 영역을 더하고 빼고 하면 새로운 2번 시점에 컨트롤 볼륨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미소한 그 서피스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고 요거를 면적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또 같은 효과가 되니까 미소한 면적을 좀 보고요. 또 미소한 면적이 이렇게 이동을 해갔을 때 이런 속도를 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동을 해가고 있으면 이때 그 거리 변화된 양은 속도의 그 크기에다가 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직각 기둥의 최적은 요 ds에다가 v 델타 dt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좀 전에 살펴봤던 요 서브스텐셜 데리베티브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미소 최적이 아니고 큰 컨트롤 그 최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때는 요 델타 t만큼 시간이 변한 거 분에 이제 실제적으로 최적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요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v 델타 t에 요 노멀 베타, 요 ds는 요 바깥쪽으로 수직으로 요 노멀 벡터로 나가고 있으면 실제 팽창은 여기 노멀 벡터에 내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수체적으로 해서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이제 내가 최적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좀 더 다듬어 보면 t에 요 텀을 그냥 ds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델타 t는 분모 분자에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것이 결국 v 벡터와 ds 벡터의 내적한 성분을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분을 그 다이버전스 시어럼에 의하면 요 최적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요런 이제 연산이 다이버전스 연산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요. 네. 요런 거는 사실 제 대학 때 요 공업수학 시간에 이런 걸 그냥 바로 배웠는데 사실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컨트롤 볼륨 하나 잡았을 때 요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를 다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걸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요 서피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들어가고 나오고 요 서피스만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 요 컨트롤 볼륨 최적 내에서 일어나는 변동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문제죠. 요 안에를 다 풀지 아니면 요 표면에서만 풀어서 요 안에 거를 풀어낼지. 그냥 그런 관점의 전환이고요. 너무 이 수식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런 물리적 의미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다이버전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정을 해서 이제 V가 그냥 컨트롤 볼륨이 큰 유체가 아니고 이게 이번에도 이제 아주 작은 미소 유체가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델타 V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아주 작은 인피니테스멀한 유체다 이렇게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 텀은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 최적에 대해서 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최적에 대해서 어떤 양을 적분하려고 하는데 이 최적이 작아진다. 그러면 사실 이 적분하려는 그 값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미소 최적 달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미소 최적 분의 서브스텐셜 데리비티브인데 미소 최적에 대한 서브스텐셜 데리비티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다이버전스의 수식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네, x, y, g 방향의 그 속도의 이제 공간 변화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팽창됐느냐 약간 그런 의미인데 이 식을 보면 네, 단위 그 미소 최적당 그 유동을 따라 흘러갈 때 얼마나 최적이 시간당 변하느냐 그 이제 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 나온 정의를 한번 보면 다이버전스란 the time rate of change of the volume of a moving fluid element per unit volum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유닛 볼륨의 물질도 함수 이렇게 요거의 의미는 사실 보통 우리가 노멀라이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변화할 때 그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자체로 비교하기보다는 내 현재의 최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줘서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만한 최적이 이만해졌다 그러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만약에 이제 원래 이만했던 최적이 요만해진 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최적이 지금 같은 상황이고 기존에 이랬던 최적이 요만큼 커진 경우와 기존에 이랬던 최적이 살짝 커져서 요만큼 커진 경우는 사실 이 최적이 얼마나 팽창됐는지의 그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그냥 결과만을 놓고 이렇게 좀 보면은 좀 그걸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게 엄밀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노멀라이징 개념이 하나 들어와서 결국은 알고 싶은 건 내 유체가 공간을 따라 흐르면서 생기는 최적의 변화인데 그 최적의 변화를 노멀라이징 값으로 쓰면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다이버전스 항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유체역학식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텀이 나오는 순간 딱 이 물리적인 의미를 딱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좀 제법 현란하잖아요. 유체역학식들, 특히 CFD로 오게 되면, 이제 뒤로 갈수록 수식이 점점 이제 화려해지는데, 사실 그 화려한 수식들도 결국은 이 물리적인 텀들 몇 개를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리적으로 의미들을 챙겨 나가시다 보면, 그 수식을 그 덩어리의 그 물리적인 인자들의 조합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재밌게 CFD를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 정도로 좀 간단한 소개하고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1은 좀 기본적인 좀 소개하는 내용이라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챕터 2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더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